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자마자 방향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 특히 부자 감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규제가 세금이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세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 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뭔가 이 규제 혁신 그리고 감세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 김종석 의원님 경제정책 방향 잘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책 기조. 그렇죠. 지금 뭐 감세를 얘기하셨지만 감세도 이제 이번에 소위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민주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민주성. 네, 그동안 소주성, 관주성이었는데 정부 주도의 성장에서 이제 민주성으로 전환하면서 그 경제 활동의 중심을 이제 민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경제의 중심은 이제 기업이고요. 기업 환경 개선의 여러 요소 중에 규제 개혁 그리고 세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활성화 요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감세 그리고 규제 개혁 뭐 이런 것들이 민주성의 기본 개념이라고 핵심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세금이 정말 기업 투자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가장 큰 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그렇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법인세를 25% 최고 구간을 만들어서 늘렸죠. 그리고 기업 규제도 굉장히 엄하게 했고요. 그동안 기업 활동이나 기업가 정신이 많이 위축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득은 거래를 통해서 얻는 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그동안 거래는 각종 규제로 묶이고 여러 분야에서 그다음에 기업 활동은 위축되니까 일자리든 소득이든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고 기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더 주자. 경제적 자유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번에 뭐 소득세나 뭐 거래세를 낮춘 건 아니고요. 이제 법인세 중심으로 그리고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감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 방금 얘기한 경제적 자유 그걸 위해서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큰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그 중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뭐 반응에서 나왔듯이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실패한 어쨌든 MB 감세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논리는 같았습니다. 어쨌든 기업한테 세금을 줄여주고 또 규제를 풀어서 일종의 이제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면 기업이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가 선순하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다. MB 정부 5년간 100조 정도 감세를 했는데 당시에 통계를 보면 그 100조 감세한 만큼 설비 투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고용이 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별다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감세를 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검증이 안 된 그런 다소 이제 이념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OECD 38개국 평균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38개국 평균이 한 21.5% 되는데, 근데 이제 명목세율 비교만 하지 말고 실효세율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효세율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제 이 각종 공제제도를 빼고 나서. 근데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3% 인상을 다시 환원하면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많이 떨어져서 실효세율 비교를 하면 우리가 결코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세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학계에서도 그동안 재정학계나 한국경제학회에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쪽이 더 많고요. 효과라는 것은 뭐 투자를 투자 유발 효과나 일자리 효과가 있다는 게 박원석 맞고요. 의원님은 좀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체로 그렇고요. 그 MB 때 그럼 법인세를 낮췄는데 왜 효과가 없었느냐?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가 글로벌 경제기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 2008년 때문에 그렇죠.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인과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 법인세 인하 안 했으면 우리 경제의 침체가 더 컸을 거라는 가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경제 활성화 조치와 투자 활성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OECD 국가 중에 몇 나라 안 되는 그 성장을 지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발 효과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예. 저축하는 사람이 이자를 더 주면 저축 더 하잖아요. 네. 또 대출 받는 사람이 이자 더 올라가면 대출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이 투자율,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명료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투자 요인은 더 생기죠. 이는 그것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억압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그 경제 침체에 의해서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최근에 한경련 연구 결과는 설비 투자는 최고 세율 3% 낮추면 12% 정도 증가하고 3%포인트 낮추면 12% 정도 투자가 늘어나고 예. 따라서 고용도 늘고 뭐 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요. 예. 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예. 법인세 인하는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법인세 인하 효과에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 논란이 있다면 이게 이제 국회로 딱 올라가면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MB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평가를 할 수밖에 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투자가 증가하진 않고 기업의 사내 유보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오히려 물론 이제 기업이 사내 유보를 하는 그 요인이나 동기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투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안 좋고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당시에 이러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감세를 했는데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사내 유보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어쨌든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면 예. 궁극적으로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에게 많이 돌아가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배당 소득을 보면 한 70%의 배당을 결국에 상위 1%의 그런 주식 보유 계층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 법인세를 감세하면 궁극적으로 그 이익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혹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으로 귀착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이 선언적으로 이 재단하고 평가해서 이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물론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법인세가 적정한가는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 판단만 가지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효과가 나타나다. 예.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예. 좀 심도 있게 국회에서 좀 토론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사내유보만 늘려도 당시 뭐 사내유보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는 논란은 좀 있었는데 사내 유보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이제 논란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네. 현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번 돈에서 배당 주고 임금 주고 남은 돈인데 현찰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이거죠. 현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비유하자면 기업이 사내 유보를 쌓는 건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많이 먹었을 때 이 지방이 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리적으로 되느냐?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네. 또는 식량 떨어졌을 때 버티는 일종의 그 예비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내 유보를 얼마나 할 거냐는 거는 정부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주주와 그 협력업체 이해관계자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기업이 결정하는 분량이 사내 유보금의 비율입니다. 아니 주주들은 당연히 더 배당하라고 그러겠죠. 왜 쌓아놓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최고 경영자가 주주들과 합의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영역이지 네. 이거를 정부가 과도하다,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부자 감세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감세라는 게 당연히 세금을 내는 사람을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의 사람은 세금을 부담을 낮춰주는 게 감세입니다. 네. 그럼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 어휘의 프레임이다. 정확한 그 프레임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부자 감세라고 오해하는 거는 정말 큰 오해인 게 법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 많고요. 예. 법인이라는 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오해하시는데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수요자, 고객들이 구성하는 네. 이익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주면 이 이익 공동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거지. 네. 그거 뭐 총수나 회장이나 대주주가 혼자 이익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그 부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요즘 물가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아주 심각하죠. 법인세를 지금. 낮춰주면 그 자체가 생산 비용이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가 대책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 유발 효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규제 개혁과 함께 이 법인세 인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현실적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도 바로 그 얘기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를 늘리기 위한 묘책이라고 본다. 이 법인세 감세가 인하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뭐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한 것 중에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대상을 확 줄이는 방안인데 어떻게 지금 줄이는데 논란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종목당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 양도차익과세 대상이었는데 예. 이걸 이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억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예. 이게 이제 대선 때도 논란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TV 토론 중에 양도차익과세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는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좀 가르쳐 주시라 네. 뭐 이랬던 에피소드도 예. 있었는데 아니, 세금이 있는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죠.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예. 이제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고 네. 기존의 10억도 사실은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도 적은 과세 대상자가 적은데 그렇지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올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종목당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대상자네요. 근데 이제 100억으로 그걸 올린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대주주들에만 해당되는 거여서 이거 역시 저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를 어렵다고 보고 예. 우리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외국의 사례 물론 외국도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즉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예. 단지 거래에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증권거래세죠. 예. 그건 좀 줄이는 게 대체적인 추세인데 이건 오히려 좀 그 추세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다르게 간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반론 뭐 어떻게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저 주식 그 양도세를 뭐 대상을 좀 완화해주고 줄이는 증권거래세 완화하고 거래세 이건 사실 낮추고. 기본적으로요. 예. 요즘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과거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항상 이제 경제학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네.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예.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100억 원으로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약이었군요. 예, 증권거래세 아니죠 주식 양도세를 기준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때 후보가 토론에서도 명확히 얘기한 거는 예. 주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와야 된다. 10억이 아니라 이제 20억, 30억 투자한 사람들도 좀 많아져야 주식시장이 좀 버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네. 뭐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주식시장 뭐 횡보하는 거 보면 주식 양도 이익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한 정책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항상 이게 논란의 대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미명 하에 이 세금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감세 형태로. 그래서 과연 이것도 이렇게 양도차익과세를 대상을 과감하게 올린다 그래서 이게 예.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원인은 네.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원인에 있는데 예. 이걸로 해법을 찾는다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계획도 발표가 됐죠. 종부세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과표 11억에서 14억으로 올렸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좀 거세게 일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조세 원리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종부세 자체가. 왜냐하면요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예.
근데 남들이 내 아파트가 20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팔거나 살 생각도 없는데 남들이 20억이라고 우겨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방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죠.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값이 올라갔다고 그것도 남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하는 게 맞지. 지금 양도 차익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 갖고 있는 아파트값 올라갔다고 내라. 그리고요 이게 재산세는요 기본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랬지만 이게 지방세인 이유가 예. 일종의 아파트 관리비 개념입니다. 내 재산을 지금 이 동네에 갖고 있는데 예. 이 재산 가치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지자체에 조금씩 내는 게 재산세인데 이거는 문정부에서 말이죠. 그냥 무슨 매물 유도를 위한 징벌적 과세로 해가지고 그래 매물이 나왔습니까? 오히려 저 부동산 가격 양극화나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윤 대통령 후보 때 공약도 있다시피 예. 종부세라는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가지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어제 경제정책방에서 발표된 내용 그런 게 없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일원화된 보유세 체계로 가자는 거는 전 토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럴 때 적정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논란의 영역인데 예. 사실 보유세, 재산세는 소득세만큼 오래된 세금입니다. 때문에 그 세금에 어쨌든 그 밑바탕에 있는 철학이나 논리가 없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너무 이게 이제 투기가 과열화되고 그로 인해서 자산 격차가 커지고 하는 것을 좀 억제하자라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됐는데 근데 종부세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보다 이게 계속 후퇴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한편에서는 나왔잖아요. 근데 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분들은 이 부담이 너무 커져서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이런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 국민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또 그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항상 이런 게 논란이 될 때 굉장히 좀 이 기이하게 높은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이 조치는 어쨌든 1년간 한시적인 조치지 않습니까? 올해만 3억 원 공제를 해주는 거기 3억 때문에 원 추가로 공제해 저는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예. 어렵게 이게 매년 5%씩 해가지고 100%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60%로 내리겠다? 저는 이건 약간 이 제도 전체의 후퇴이기 때문에 그건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인하와 이 과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시가격, 공정거래가액이라는 게요. 100%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등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시가대로 과세를 하면 그럼 떨어졌을 때 물어줄 거냐라는 문제도 생기고 예.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경제 관련 제도가 그 공시지가에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가보다는 그 완충자 구간을 두고 부과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문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매년 종부세가 그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그럼 많이 과세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 통합에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또 그 아파트값 올라간 게 그 사람들이 올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 종부세는 합리화하고 현실화하는 게 맞다. 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건데 예. 그 계제에 이번 기회에 종부세의 논리적 배경, 조세 정의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좀 면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 낮추는 거,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줄이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 낮추는 거, 종부세 1주택자 공시가 14억까지 올리는 거는 시행령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부 곧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치권 출신의 공공기관장 또는 장관급 인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또는 속가내느냐, 임기를 지키게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박원석 의원님 지금 그런 이슈가 되는 분들이 꽤 많죠 현재.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는 대선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자료에는 59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기관장이 13명이고 예. 나머지 이제 뭐 감사, 이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59명인데 예.
근데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예. 또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백윤구 얼마 전에 전 장관. 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전 장관한테 영장도 청구되고 이제 그런 추이에 비추어 본다면 임기직 공무원제를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억지로 밀어내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그 직권남용 법리를 피하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방식으로 눈치를 주면서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안 부른다든지 안 부르는. 또 누가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보였던 반응 또 지금 정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로 비추어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뭐 국민권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타당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의 취지는 임기를 보장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보장을 하지 않고 속관에다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격이 정권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왔는데 문재인 정부를 열심히 뒷받침하던 분들이 다시 또 계속 버틴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런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색이 강한 자리들이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과 안 맞는 기관장들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임기제 기관장을 둔 이유는 예. 그런 임기 동안 정치적 그 외풍이나 어떤 독립성을 훼손당하지 말고 소신껏 수행하라라는 제도의 취지 아니겠어요? 임기제의 취지가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선관위원장이나 다 임기가 예.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 전문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언급이 되는 방통위원장이나 이분은 완전히 아주 재임 동안에 아주 노골적인 정치 편향을 드러냈고 권익위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이에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렇죠. 한상혁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애당초 임기제 공무원 기관장을 임명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고 독립적으로 임기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전임 정부나 전 정부나 그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과 맞아야 되는 기관이라면 임기제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양심상 왜냐하면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정부하고 이게 안 맞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죠. 왜냐하면 괜히 지금 자기가 기관장으로서 역할도 못하면서 계속 임기 채우겠다고 우기는 거는 나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다고 저기 생계형이라고 저 자백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러나야죠. 얘기해서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저는 뭐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물러가는 네. 직권남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예. 다 물러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춰야 되는 기관의 장들이거든요. 예.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저 헌재 재판장 물러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뭐 상법 분립에 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임기 보장은 그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는 양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기와 무관하게 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인가요?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위원장. 이 양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자문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자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다시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 세금이나 임기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내년까지 가신다고 네. 하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국정 혼란이나 국민 세금 부담은 누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여당에서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의 강도가 세지는 이유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전 정부의 인사들이 예. 그런 자리에 앉아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못 나눠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각종 위원회들 말고 공공기관들,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도 임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권의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뭐 대표든 감사든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대통령실에서 낙점을 해서 일종의 이제 낙하산 인사를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그 관행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미국식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국식 시스템이라면 엽관제도라고 하는 엽관제도. 예, 네. 정권과 더불어서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임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법의 임기를 정해놓은 이 취지대로라면은 보장을 하되 다만 이렇게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이건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해당 공공기관들에서도 극도로 이걸 반대를 해요. 예.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 내부에서 성장한 전문가들이 그렇죠. 사장이나 감사가 못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임기를 아예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이 공공기관장님들을 2년 반씩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이 정권 교체에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좋고 어떻게 제도를 하든 간에 예.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관장은 예.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사람으로 메우는 관행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김기현 그 의원이 뭐 발표한 자료도 보면 임기 6개월 남기고 즉 작년 말부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측근이라고 아주 내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올라간 거 빼고 네. 소위 저쪽 진영에 이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들로 예.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6개월의 측근으로만 해도 59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얘를 그 알박기는 아니지만 장관급 네. 중에 뭐 방금 권익위 방통이 나왔지만 KDI 원장 같이 이제 국책연구원장들 지금 KDI 원장이 홍장표라고 경제수석하셨던 예, 홍장표. 경제수석했고 소주성의 이론적 근거를 만든 분이에요. 아, 그분도 임기가 정해져 있죠. 있군요. 또 국책연구원장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중에 상당수는요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까지 지금 보장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 주도 성장을 공격할 수도 있나요, 그분들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비협조적으로. 예를 들면 국제연구기관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관장이 결제 안 해주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2년 6개월이 됐든 아니면 3년 보장하고 2년을 뭐 추가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임명권자에게 재심을 묻는 관행은 법 이전에 책임 있는 기관의 기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자기 임명장에 임명 누가 했는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재신임을 묻는 거는 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이제 미국처럼 엽관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들어왔다가 대통령 물러나면 싹 나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느 정도 이것도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 하나까지도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이사회 다 그냥 요식 절차이고 이미 사람 다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기왕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아예 임기를 정하지 말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자. 임기를 정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하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싹 임명하고 네. 기존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이런 이 소모적인 논란이 덜하지 예. 매번 정권 교체 예. 때마다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게 계속 발생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편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한편에서는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혼선. 아니 윤 정부 지금 물러나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못 하는 거죠. 마음이 굴뚝 같겠죠. 물러나는 게 싶은데. 그런데 지금 법 제도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기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요. 다만 정상화인데. 그 임명 자체가 매우 비전문적이고 편향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 정부 하에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관장은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좀 검증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임기 제도 개선 이전에 그게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박기냐 아니냐 좀 여론의 검증이든지 어떤 제도적 검증이든지 말이죠. 임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